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주차하고 좀 전까지 했던 2주차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 했던 이제, 도시화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강의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도시계획의 의미와 도시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시계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안이고요. 14쪽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도시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계획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계획을 짜다, 플래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안을 세우는 행위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의 어떤 사전적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계획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계획안은 추구하는 목표 및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 등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 놓은 행동 지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계획안을 짜는, 계획안을 세우는, 계획안을 작성하는 행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안은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낸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계획은 목표가 있죠. 무엇이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어떤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획의 대상이 전부 다 다르고 계획 수립의 주체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계획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계획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계획 개념이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과연 그럼 그 계획안을 갖다가 짜가지고, 즉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최적의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학자들의 생각이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행동 지침을 결정하는 것, 그것에 대한 또 인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계획의 개념이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획의 개념을 일반화한다라고 하면, 일반화해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여 취하게 되는 일련의 선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정말 행동을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계획안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를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미래를 예견하여 취하게 되는 일련의 선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이걸 갖다 도시계획에서는 부문별 계획 또는 부문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결정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이걸 갖다 이제 집행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금은 이제 계획의 일반적인 정의를 갖다가 계획의 개념을, 계획의 정의를 일반화해 가지고 두 가지 가장 적절한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결정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도시계획에 적용시키면은 앞에 있는 첫 번째 부분, 가장 적절한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은 부문별 계획 또는 부문계획에 녹아지고요. 그 다음에 결정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이거는 도시계획 중에 집행계획에 녹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도시계획은 또 무엇인지 개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정의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래트클리프라고 하는 학자가 벌써 1978년에 언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제적 성격,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학제간 학문이거든요. 도시 그리고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제적 성격, 그리고 종합적 시각, 그리고 변화하는 성격, 도시계획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도시계획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관점,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의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상적 선험적 접근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경험적 실체적 접근 방법. 그래서 추상적과 경험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선험적과 실체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선험적 접근은 도시계획을 사회적 현상 그리고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추상적 분석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험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경험 이전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추상적이라는 표현하고 이제 실체적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대비가 되고요. 선험적과 경험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또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 선험적은 이제 경험 이전이니까 경험은 무시하고 경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사회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분석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선험적 접근에서는 계획을 목표 지향적 과정 또는 뭐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인간 성장 촉진을 위한 것이 도시계획이다, 뭐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러한 유형의 정의는 이제 문제점을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어떠한 사회적 논리에 의해서 바람직한 목표가 결정되는지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합리성의 속성과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거,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뭐 이러이러할 때는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시대별로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는 이런 게 합리적이고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는 또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게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사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합리성의 속성과 내용은 무엇일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그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이제 경험적, 실체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초하여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계획을 정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을 갖다 얘기할 때 정치가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도시 소득 수준을 극대화하고 도시 변화 과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지역지구제를 조정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좀 구체화시키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정의는 총량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적 실체적 접근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 실체적인 내용이 풍부해지기는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내용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도시계획은 무엇을 도시 계획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그냥 도시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에 대한 계획이니까 도시와 계획 둘을 갖다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시는 어떤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인구, 높은 인구 밀도, 비농업적 생산 활동,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기능을 하는 지역이 도시이고, 계획은 먹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도시계획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즉 계획안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를 도시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현행 법령에서는 도시계획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시계획을 한다, 도시계획을 계획안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는 계획까지도 작성한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제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여기서는 도시계획을 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정의를 내렸던 계획의 대상인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걸 현행 법령에서는 간단하게 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행법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우리나라의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국계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계법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또는 국계법에서는 도시 계획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현행 법령에서 현행 그 국계법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질 않고요. 도시점 군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 같으면은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처럼 그 군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군에 보면은 읍지역은 또 도시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점 군계획, 도시군계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정확한 명칭은 도시점 군기본계획이고요.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도 정확하게는 도시점 군관리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둘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의 정의하고 비교해 보면은 더 들어가 있는 게 기본적인 공간구조 앞에 기본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네, 발전 방향 앞에 장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간 구조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것인데,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것인데, 공간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공간 구조 그리고 발전 방향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도시관리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는 어떤 걸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 이걸 갖다 영어로 이제 어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도시계획을 어번 플래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상으로서의 도시는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으면 사실은 울산광역시하고도 인접해 있죠. 그리고 뭐 울산광역시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뭐 김해시라든지 양산시라든지 하는 그런 그 경상남도의 시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행정구역상의 도시와는 좀 공간적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의 도시는 영어로 표현할 때 이제 시티 또는 타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놈하고 사실상의 하나의 도시, 어번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기능 그리고 도시계획의 목적에 따라서 계획 대상이 되는 도시라는 공간은 상이하게 획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우리나라의 국회법에서는 계획의 수립,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계획의 그 개념은 어떻게 변천이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자, 도시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이제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그러니까 1760년대에서 1830년대 사이에 이제 산업혁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정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시작된다. 1800년대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이런 도시와 산업화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이행이 되고 그 이전에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이 됐을 때 처음에 자본주의는 이제 순수 자본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로 그 치환해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획 당국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시장에다 맡겨놓는 자유방임주의라든지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 들어서면은 굉장히 그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살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자살률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빈부격차가 확대해가지고 사회 병리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자본주의다 보니까 이제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는 계획 당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공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 시기에 20세기 초반,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때가 이제 순수 시장 경제 체제였는데 이런 그 고전적인 순수 시장 경제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이제 이 시기에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도로라든지 상하수소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일 텐데 양적인 측면 그리고 질적인 측면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시는 이제 퇴락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퇴락해 가는 이런 도시 환경 속에서 좀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좀 뭔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회 개혁 운동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퇴락해가는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사회개혁 운동이 이 시기에 이제 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 초반, 19세기 초반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20세기 초반 그러면 이제 일제 강점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계몽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계속 퇴락해 가니까 이것들을 갖다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사회개혁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시작된 도시계획,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도시계획은 다분히 좀 물리적인 계획,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더 설치하자, 도로를 더 포장을 하자, 또는 전차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계획의 속성을 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테고요. 전신, 여러분들 전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전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은 이제 전화 또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다 하지만은 또 이메일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전신 정보 가지고 이제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충하려고 하는 물리적인 계획의 속성을 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행위가 계획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성장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의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시를 좀 개혁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를 성장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려던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60년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진 그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이제 다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풍요로워지고, 개발열도, 개발 붐도 생기고, 베이비 붐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좀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도시계획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 도시계획이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는 그 사회 풍조가 좀 다원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이니까, 전쟁 시기였으니까 전쟁 시기에는 한 국가의 어떤 구성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고요. 그 다양한 생각들도 전부 다 좀 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기반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시기에 이제 1968년 들어서 가지고 68혁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보시면은 영화 같은 데서 이제 68혁명 다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또는 반발, 이런 게 이제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성해방이라든지 자율의 확대, 그리고 이제 창조,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걸 이제 외치면서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기반 하에서 자본주의도 이제 순수 자본주의 또는 순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조금 변화를 하게 되죠. 수정 자본주의 또는 이제 계획의 요소가 가미된 시장 경제 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 수정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 계획을 통한 국가의 간섭이 이게 정당하구나. 그 전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 오로지 맡겨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는 여기서처럼 도시계획이 도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획 당국 정부가 계획을 통해 가지고 좀 간섭을 하는 게, 시장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데 간섭을 하는 게 그게 올바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의 영역이 점차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물리적인 그 계획 분야에 치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사회적인 또는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분야로까지 계획의 영역이 점차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의 절차, 계획을 어떻게 짤까, 계획안을 어떻게 짤까, 그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길 때도 어떻게 옮길까,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데 있어서 사회적인 요건을 갖다가 좀 사회적인 환경을 갖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게 바로 이제 필수적인 계획의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가 들어서면은 이런 사회적 관심, 사회적 요건에 대한 고려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냐면은 개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 보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 80년대 이후서부터는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는 도시의 물리적인 요소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소를 계획을 통해 가지고 좀 개혁을 해야지, 이게 이제 도시계획 좀의 처음 시발점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개념이 이제 좀 변화돼 가지고 그 물리적인 계획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계획 또는 뭐 사회계획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다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애초에는 물리적인 계획 수준에서 머물었는데, 근데 80년대, 60년대, 8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제계획 그리고 사회계획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도시계획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개념,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75분, 그 3시간 강의가 75분이니까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차서부터는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2주차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